예, 한성교회 처음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뵈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결혼 예비학교 강의를 일부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결혼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은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 꼭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결혼은 제가 생각할 때 엄청난 변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륜지 대사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혼자 사시다가 이제 둘이 산다라는 것은 마치 누에가 정말 나방이 되는 것보다도 더 큰 변화일 것 같아요. 그 삶의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화에 대해서 준비하고 간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예비학교는 24년인가 5년을 해왔습니다. 두란노에서 해왔는데 결혼 예비학교의 목적은 이거예요. 결혼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된 결혼은 아름답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26년 동안 해왔어요. SBS에서 한번 조사를 나왔더라고요. 결혼 예비학교를 나온 사람이 무슨 다른 것이 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500쌍을 조사해봤는데 그 중에서 500쌍 중에서 단 3커플만 이혼을 했다라는 그런 그 결과를 발표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야 더 늘어날 수도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다른 세상의 퍼센테이지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결혼에서 생겨날 수 있는 그 영역의 문제들을 한 번씩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한 번 정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분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난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결혼을 생활을 할 때 부딪히게 되는 실제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결혼 예비학교의 목표는 잘 살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커플이 있다면 좀 더 심사숙고해라 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결혼은 준비할 게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혼수는 굉장히들 열심히들 준비를 하세요. 그러나 결혼에 대해서 마음 자세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결혼이 그래서 어려운 점들이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둘이 살면서 시작되는 어떤 갈등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결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은 반드시 3가지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장점이 크게 보이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사실은 결혼을 생각하게 돼요. 만나는 사람들의 그 장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가 지나가면 두 번째 단계가 꼭 반드시 온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단계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상대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오시는 분도 있고,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 6개월만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지만 반드시 오는 것은 두 번째 단계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 뭐예요? 상대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장점이 그 단점을 커버할 수 있고, 아직은 사랑하는 마음이 깊다면 사실은 그것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3번째 단계가 문제예요. 두 번째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번째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3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상대의 단점이 나를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가? 이걸 묵상하는 단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데이트 하시다가 깨어진 커플들도 있을 거예요. 단점을 빨리 발견되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랑 했다가는 내가 내 인생 비참하게 끝날 것 같다 해서 이제 정리하신 분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가 사실은 고비예요. 인생의 고비예요. 그러니까 단점만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사실은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게 현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건강한 결혼관이냐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결혼관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그거는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서 그래요. 그건 뭐냐면 결혼을 자기의 행복의 수단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 예배학교 할 때 첫 번째 강의할 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3가지 이유, 5가지 이유 이렇게 써내라고 해요. 그러면 청년들이 막 써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와서 읽어보라고 그러면 참 재밌는 게 별게 다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성적인 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때가 찼으니까, 또 엄마가 가라고 해서, 뭐 하여튼 이유는 수십 가지가 다 나와요. 근데 그 이유들이 사실은 결혼을 하려고 한다라고 자기들 본인이 생각해서 했겠죠. 근데 그 결혼의 이유들이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혼은 사실은 반드시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재밌게 얘기하면 자매들한테 물어보면 이 오빠랑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이 오빠를 만나니까 너무 나를 잘 이끌어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결혼을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되게 그 결정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심하고, 근데 이 오빠를 만나고 나니까 일사천리야. 뭐 물어보면 탁탁 얘기해주고, 그건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탁탁 쳐주니까 자매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오빠한테 나의 인생을 맡겨드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이제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형제들은 어떤 이유로 결혼을 결심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거예요. 총각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엄마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와 이런 것들을 받아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근데 이 자매를 만나고 나니까 나를 너무 배려해주고 챙겨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오빠 이거 먹어봐, 이게 너무 맛있어. 오빠 이거 입어, 이게 더 멋있어, 알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살갑게 와서 다가와서 막 자기가 떠먹어도 되는데 밥 위에다 막 반찬을 올려놔주고 이러니까 어렴풋이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자매랑 결혼하면 내가 굶어 죽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그럼 이 자매로 결정했어 하고서는 결혼을 결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그렇게 해서 결혼들을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3번째 단계가 왔을 때 이들이 심각하게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는 DRS라는 사역이 있어요. 제가 DRS라는 사역도 담당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DRS 사역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DRS. 근데 실상은 뭐냐? Divorce Recovery School이에요. 이혼자 치유학교. 여기다가 써붙이면 오겠어요? 이혼자 치유학교라고 간판을 크게 써놓으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DRS 딱 쓰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일단은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그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하고 했습니다. 그 이혼하신 분들을 이제 위로해주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그들을 이제 4주 동안 학교를 열어서 위로를 해주는데, 그 학교는 결혼 예배 학교와 너무 똑같은 장소에서 해요. 날짜만 다르게 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결혼 예배 학교는 손잡고 다니라고 하지 말아도 손잡고 다니고, DRS 학교에서는 뭐예요? 남자가 여자가 딱 따로 앉고, 물론 이들이 부부는 아니죠. 그렇지만 상처가 있어서 절대 말을 안 섞어요. 남자들은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들이 이혼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혼한 이유가 결혼한 이유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웠군요. 알겠습니다.
이혼한 이유가 뭔가 물어봤더니 형제들은 이거예요. 자매들은 이거예요. 자매들 오빠가 남자다워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살다 보니까 너무 남자다워. 가정은 돌보질 않아. 밖으로 나가 친구들하고만 놀 생각하지 결코 가정일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너무 남자답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한 거예요. 또 형제들한테 물어보면 처음에 배려해서 좋았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너무 배려해서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 좀 내비둬라. 나 혼자 좀 있게 해둬라.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재밌게 하려고 약간 무리수를 뒀지만 사실은 대동소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이유와 이혼한 이유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부부들이 여러분들이 보는 장점이라는 것이 그게 뭐예요? 결코 영원한 진리는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지. 그 장점이 단점으로 변해 보일 수도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 결혼의 목표들이 설정을 잘못하고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결혼은 내 행복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했으면 네가 나한테 행복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늘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을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주 동서고금을 통해서 진리라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라는 이 명제를 한번 봅시다. 이 명제조차도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이 명제 안에도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 현대 커플들이 크리스찬 커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라는 이 명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아파하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도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행동이 밉게 보일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난 불행합니까? 그렇죠. 그것이 목표라면, 내 행복 추구가 목표라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고쳐지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몇 번 경고하겠죠. 너 고쳐라, 고쳐라, 고쳐라.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실 애당초에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국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성경에 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혼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창조의 일을 다 끝나시고 하나님께서 무형의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뭐예요?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어요. 결혼시켜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에 와서 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나안에 혼인잔치에 가신 것으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셨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가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 또 신약에 와서 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함으로써 성령 받은 사람들의 성령 공동체가 시작된 것이 교회의 시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공동체의 두 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공동체, 두 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이 가정을 바라보는 목표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고 섬기시는데 교회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의 목표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걸 하기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가 있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찬양부가 있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청년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양육을 해서 복음 사역자를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미국에서 교회 분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교회가 싸워요. 교회가 왜 싸웁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가 싸우고 분리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봐요. 딱 하나의 이유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면요 바빠서 싸울 틈도 없어요. 사실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갈 길이 멀어요. 목표가 너무나 분명하고 그러니까 뒤돌아볼 여지가 없이 달려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 안에서 갈등은 있지만 그 갈등은요 무시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목표가 거룩하기 때문에.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듯이 가정도요 사실은 존재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창세기에 주례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례를 하실 때 가정의 목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아마 창세기에서 많이 읽었던 문장일 거예요. 근데 왜 이 문장이 그렇게 아무런 감동도 없이 우리가 그 문장을 읽을 때 아무런 감동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인간이 없었고 창조했으니까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고 인간이 충만하게 번성하기를 원하셔서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제가 영적으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고 같은 목적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한다면, 같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그거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충만케 하라. 그것이 가정의 목표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녀 교육을 잘해서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재생산해서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가정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을 꿈꾸고 계시다면 정말 이 생각부터 다르게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목표라면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목표가 분명하면 그 길을 감에 있어서 갈등은 있어요. 갈등은 뭐예요? 갈나무와 등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갈참나무는 곧바로 쓰려고 하고, 등나무는 뭐예요? 무언가를 감지 않으면 생육할 수 없는, 태생적으로 둘이 안 맞는, 그게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만 해도 엄청난 차이예요. 나중에 강의를 들으실 기회가 있으면 남녀 차이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런 공부를 해보세요. 그 차이는요 죽을 때까지 극복이 되지 않는 차이예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는 가정을 꿈꾸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허망한 꿈이라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간다면 우리 하나 돼야지, 우리 오빠랑 하나 돼야지. 신혼여행지에 가면요 커플티 입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커플티를 입으면 하나 될까 해서. 할렐루야. 제가 얘기합니다. 커플티 입는다고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것이 하나가 됨인데,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 갈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목표 설정을 같은 걸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정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꾸미려고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내가 매력 있는 오빠나 매력 있는 아내를 맞이해서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가정을 꾸미겠다라는 마음가짐을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요 그 가정은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결혼은 두 사람이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보면 뭐예요? 실망만 드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정말 오래 같이 있다 보면 힘들어져요. 그것처럼
그 사람만 바라보기에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뭐예요? 자녀 교육이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틈나는 대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미리미리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커플도 자녀가 생기면요, 이게 삼각관계가 되기 시작해요. 이 가정의 다이나믹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리고 가정의 위기가 시작되는 부분이 자녀 출생부터 시작돼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굉장히 편해요. 익숙해요. 근데 이제 세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더욱이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많은 돌봄을 필요로 한 존재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부의 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이 가는 것보다 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의 또 교육 방법에 따라서 하여튼 아이가 대학교 졸업하고 장가갈 때까지 끊임없는 부부간의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삼각관계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연합전선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우리 인간의 본성 아시잖아요. 세 사람만 모이면 파벌 싸움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인업이 형성되는 거예요. 부녀 공생 또는 모자 공생, 이게 형성이 돼요. 라인이.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 비슷한 것들이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아버지와 잘 통하는 아들이라든지 딸이 한 편이 되고, 그러면 한 사람은 외톨이가 되겠죠. 대개는 엄마와 아들이 공생관계를 시작합니다. 대개 그래요. 왜냐하면 아빠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관심을 아빠들은 미안하지만 주지를 못해요. 왜 못 주냐? 남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친밀감 하나만 봐도 이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은요 친밀감을 느끼는 통로가 달라요. 여자들은 딱 교회 와서도요 딱 한번 스캔하잖아요. 그죠? 그럼 딱 나오죠. 아, 쟤는 괜찮고 쟤는 아니고, 쟤는 한번 맛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가서 간을 보잖아요. 몇 마디 이제 떠봐. 그러면 딱 통하면 이 사람 통하는데, 그러면 이제 절친 모드로 들어가면서 이제 절친이 돼 가는 거잖아요. 근데 또 생뚱맞은 소리 하면 아유 얘는 아니네, 이렇게 가버리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마음을 맞는 친구를 찾기에는요 굉장히 까다롭고 시간이 걸려요. 근데 남자들은 어떠냐?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같은 지붕 아래만 있으면 친밀감이 샘솟듯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는요 동문이 최고예요. 동문.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저 무슨 고등학교 나오셨죠? 저 몇 기인데요. 선배님, 제가 책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한 전 놓으실래요? 가져와.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동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딱 지나가다가 버스 정거장에서 딱 만나는데 교회가 어디 다니냐고 물어봤을 때 한성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무조건 친구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 무조건 옳잖아요. 저만 그런가? 그게 동문의식이에요. 남자들은요 같은 울타리에만 있으면 같은 동열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은 군대, 같은 특수부대 나왔다 보면 이 사람들은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절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세계고 여자의 세계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데 여자들은요 늘 사랑을 강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려요. 퇴근하면 그때부터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져. 이 오빠가 우선순위가 아직도 내가 있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혹시 들어와 있지 않나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누구랑 밥 먹었어? 미쓰리랑 먹었는지 한번 그건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물어봐요. 근데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들으면 짜증나요. 그냥 저녁에 집으로 퇴근한 것만으로도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사랑하지 않았으면 옆집으로 갔지 왜 내가 이 집을 들어왔겠어요? 그냥 사랑을 고백할 필요성을 느끼지를 않는데 아내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또 사랑의 고백을 받으려고 노력하니까 피곤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가도 안 바뀌어요. 커플티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혼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은, 저는 결혼해서 정말 하나됨, 이따가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하나됨이 사실 목표예요. 근데 그 하나됨의 목표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됨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기쁨을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됨은요, 완벽을 향해서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고 남자가 다른데 이 다름이 모여서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연합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연합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일은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 저는 삼위일체에서 그 힌트를 조금 엿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라고 우리 배우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위가 되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개체시지만 또 완벽하게 하나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면 할수록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아예 안 하면 돼요. 그런 게 있구나.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고 그분들은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한테 그 미션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바로 그 하나됨에 있어서 굉장한 높은 수준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결혼 안 하려고 하시는 청년들이 많아요. 너무 뭐 잴 게 너무 많아. 이거 재고 저거 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못 가. 근데 이거는 철없을 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너무 오랫동안 계시면, 혼자 계시다 보면 사로잡히세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어떤 그 관이 자꾸 점점 뚜렷해져요. 키는 뭐 몇 센치 이상이어야 되고, 교육은 어느 수준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더 디테일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를 때 정말 순수한 감정이 있을 때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되시죠? 그렇지만 이제는 정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결혼을 포기하는 세대들이 많은데, 저는 굉장한 축복을 놓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중에 하나가 이 하나됨에 대한 열망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성을 요구하는 그런 작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이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또 자녀를 출생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어떻게 저런 사랑들이 나왔을까? 그건 뭐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반증 아닙니까? 우리가 한 번도 배우지 않았는데 우리 본성 안에 그런 사랑의 어떤 실체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만드신 분이 그걸 심어 놓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자녀의 그 앞날을 걱정하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하는 가장 귀한 도구로서 가정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눈높이만 조금 낮추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 이 세상에 없어요, 사실은. 아시죠? 그런 분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세요, 그냥. 웬만하면. 그리고 거기서 맞춰가면서 하나됨의 그 맛을, 그 기쁨을 알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이제 결혼관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이제 한 가지 했고요. 두 가지는 또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 몇 가지를 설명해 준, 여러분 성경 뒤져봐도요, 결혼에 대해서 뭐 남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구절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또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례를 하실 때 이렇게 또 하셨어요. 남자들에게 이루었어요. 말씀하셨어요. 남자들에게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에 대한 유일한 어떤 지침서 같은 그런 말씀이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묵상하면 할수록 진리일 뿐만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우리가 탐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안에 모든 진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왜 부모를 떠나, 거기서 리빙이라는 단어가 개념이 우리가 하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내와 연합하여, 연합이라는 단어에서 클리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었을 때 한 몸을 이루라. 그게 become one flesh예요. 한 몸을 이루라. become one flesh.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들이 모두가 원하는 게 become one flesh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것. 그죠?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진 애를 쓰지만, 근데 그것이 되려면은 앞에 두 가지가 선결이 되었을 때 become one flesh가 된다라는 기막힌 비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가정은 하나가 돼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으로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앞에 두 가지가 선행되어져야 된다. 뭐예요? 부모를 떠나 리빙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내와 연합하는 두 번째 단계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한 몸이 되는데, 그걸 좀 더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 리빙이라는 것은 세 가지 영역에서 리빙이 일어나야 돼요. 처음에 육체적인, 경제적인, 정서적인. 그래서 세 가지 영역에서 리빙이 일어나야지만 온전한 리빙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냐? 자, 육체적인 리빙은 뭡니까? 결혼을 했을 때 분가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요, 사소한 것이 같은 울타리에 살게 되면 굉장히 사소한 문제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특별히 아내들이 만약에 시어머니를 모셔야 된다면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요? 예를 들어서 찌개를 하나 끓였어. 근데 그 찌개를 새댁이 자기 깐에는 열심히 끓여서 갖다 드렸어요. 시어머니 갖다 드렸더니 왜 이렇게 짜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기분이 팍 상하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사실 그 집은 그렇게 먹어요, 사실은. 그 입맛이 다 다른 건데. 그러면 시어머니가 아유, 이렇게 짜냐? 에이, 입맛 없다. 그리고 탁 던져놓으면 기분 팍 상해요.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돼요? 그 분노가 어디로 튑니까? 남편한테 튀는 거죠. 너 저녁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너랑 살아야 되냐? 뭐 이런 생각에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그러면 다 분가를 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정서적인 리빙이 확실하게만 일어나면 같이 살아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로 다 같이 살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다들 지나갔는데, 그때하고는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떨어져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꼭 떨어지라는 거예요. 왜?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왜? 사소한 문제들이 부딪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 문화에서 고부간의 갈등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렇죠? 고부간의 갈등은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시어머니는 무조건 권위를 가진 자고 파워가 있고, 며느리들은 상대적으로 파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 갈등이 생기게 마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제가 상담을 통해서 많이 보면 신혼부부들이 3년, 5년, 7년 주기로 이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결혼을 만드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세포 분열이에요.
세포가 분열됐다면 그 세포는요 더욱더 열심히 자기들이 자생하는데 온갖 힘을 다 써야 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결혼 바로 하고 나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대두됩니까? 결혼하면 서로 숨겨졌던 그 성깔들이 다 나오잖아요. 모르고 했다가. 근데 그런 것 때문에도 힘들고 뭐 그거 아니라도 힘들고 직장에서 뭐 돈이 풍부하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늘 쪼들리고 그 생활도 힘들고. 그러니까 신혼 부부들이 자기들이 그냥 스스로 살기도 힘든데 거기에 시어머니나 그런 부모님들의 갈등이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 덮어쓴다면 이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이 보면 결혼하고 나서 그냥 주일마다 놀지도 못해. 교회 가야죠. 크리스찬 부부들. 거기다 또 시댁에서 부모님이 와서 밥 먹고 가라 그러면 또 가야 되죠. 또 친정집도 한 번씩 가야 되죠. 그러니까 주말이 없어. 그거 다 들어드리려면 언제 여러분들의 생활을 갖겠느냐.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리빙이 일어나는 것이 좋다. 그리고 3년만이라도 두 사람이 아주 파운데이션을 아주 굳건하게 하기까지 나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 3년은 굉장히 어저스트 할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두 사람이 파운데이션이 튼튼하게 신뢰라는 파운데이션이 정확하게 붙어 있다면 그 다음엔요 뭐예요?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조금도 부담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리빙이 일어나야 돼요. 경제적인 리빙은 여러분 알다시피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생겨요. 캥거루족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사회 문제로도 되지만 여러분 돈은요 아시지만 요물이잖아요. 그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파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도움을 받는 상황에 처해진다면 여러분들은 부모의 어떤 요구에 거절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종속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개체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돈이 많으셔서 도와줄 수 있다면 그냥 결혼할 때 원타임으로 도와주고 말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딸바보 아버지들이 많아요. 결혼하고 딸한테 처녀 때 주던 그 뭐예요 용돈을 계속해서 주시는 아버지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걸 아내들은 그걸 숨기고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맛있는 거 사 먹을 때 쓰고 그런 또 자매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뭐예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으로 삶을 헤쳐나가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도움을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또 하나의 리빙이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자, 이 두 가지는 그래도 쉬워요. 경제적이고 육체적인 리빙은 보여지니까 내가 지금 독립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여지니까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문제는 정서적인 리빙이에요. 정서적으로 내가 리빙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정서적으로 리빙이 안 일어난 사람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엄마의 치마폭에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마마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자들한테 굉장히 힘들어요. 그 정서적인 리빙은 뭐냐? 사실은 그러면 정서적으로 내가 리빙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은요, 이 여자분들이 여러분 연애들 해보셨죠? 남성분들 전혀 안 해보셨어요? 이 강의 들을 자격이 없으신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해봤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자들이 제일 문제시하는 게 뭐냐면 자기 여자친구가
기분이 왜 이렇게 자주 변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아까까지도 멀쩡하게 해 웃었는데 화장실 갔다 오니까 확 변해 있어. 그리고 신경질을 내는데 찬바람이 쌩쌩 도는데 모르겠단 말이에요. 왜 화를 내는지를.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겠어요. 그거는 여성들은 늘 뭐예요? 남성들에게 늘 뭐를 체크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너한테 우선순위에 몇 위째냐? 이거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무슨 이벤트 좋아하는 줄 알지 마세요. 이벤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벤트는요, 그냥 이벤트일 뿐이에요. 이벤트가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네가 나를 감동시킬 수 있느냐, 그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왔어요. 아멘.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 뭐 꽃다발 무슨 뭐 꽃을 뭐 천송이로 해서 갖다 주고, 물론 그게 감동의 문제지 꽃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날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는 건데 뭐가 좋겠어요, 좋게. 저는 실용주의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콩나물을 꽃다발처럼 크게 해서 갖다 주시면 그 다음날 저녁에 콩나물국이라도 먹죠. 그게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를 우선순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정말 어렵게 설득해서 자기 이제 남자네 부모네 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이제 막 가기 전까지 막 너무 좋아서 오빠가 얼마나 또 사실 그렇게 하겠어요. 설득시키려면 뭐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부모님 집에 갑니다. 근데 부모님 집에 갔다 나오면 벌써 아내는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 남자친구의 부모를 만나고 기분 좋아하는 여자들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집에 갔더니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이 아들아 부르니까 빠딱 일어나서 뛰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부를 때는 불렀어 뭐 이러면서 어기적 오던 그 오빠가 엄마가 부르니까 바짝 일어나서 갔어. 그 자기 또 여동생이 부르니까 그때도 바짝 일어나서 가. 그 다음에 거기서 키우던 개가 똥을 싸니까 또 그거 치우러 바짝 일어나서 가. 자기가 부르면 안 오던 오빠가. 그러니까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여기 개보다 미치구나, 우선순위가. 그냥 기분이 그냥 나빠져서 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 어머니한테 막 그렇게 잘하는 오빠의 모습을 보면서 나한테는 안 하던 오빠가 왜 이렇게 잘하나, 그거 비교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마음이 상해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이제는 왜 남자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얘기하는 건 남자들에게 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얘기했을까? 그 문제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냐면, 남자가 누구에 의해서 양육되어집니까? 엄마라는 여성에 의해서 양육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엄마를 떠나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남편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성들이 내가 목표가 그건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여성분들도 잘 아셔야 돼요. 남성이 머리가 되지 않은 가정은 여성들이 피곤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자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걸 여성들이 자꾸 모르고 이 오빠를 내가 부려먹어야지, 내가 시키는 대로 나를 위해서 해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아줌마가 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잖아요. 남자, 여자, 아줌마. 전철에서 빈자리가 났을 때 가방을 집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담력. 그건 뭐예요? 생활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집안에서 모든 일은요, 사실 여자가 다 끌어안고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왜? 남자들은 그냥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성들은, 지혜 있는 여성들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남성을 머리로 세우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남편이 적극적으로 가정 안에 인발브하고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남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독립이 안 되면 아내에게 종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깨달으시고 남성들은 반드시 리빙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 간증이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신혼초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한테. 아범아 뭐하니? 그래서 지금 쉬고 있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늘 하던 대로 이제 야, 약수물 뜨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니 차를 내가 가지고 왔거든요. 결혼한다고 주셨거든요. 그래서 차를 갖고 있으니까, 차를 주셨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게 종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끊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뒤에서 여기서 살기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뒤에서 살기가 확 딱 돌아보니까 우리 아내가 여보 얘기 좀 해. 그 무섭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오늘 밤은 다 잤어.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나랑 저녁에 외식하고 영화 보기로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했지.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거 지금 약수터 가겠다고 지금 그 약속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점심때 아니냐? 그 점심 때니까 갔다 와서 저녁에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가면 분명히 좋을 거라는 거예요. 피곤해서, 거기 갔다 오면 피곤해서 우리 데이트가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안 피곤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거 갖고 엄청 싸웠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아내가 그렇게 어거지를 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내가 당신 어머니하고 물에 빠졌어. 여러분도 웃는 이 정도의 유치한 질문을 내가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구 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순간 지혜가 딱 떠올라서, 여보 우리 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빨리 어머니를 모셔다 놓고 바로 가서 널 구해줄 테니까 너는 조금만 이 발을 좀 이렇게 피곤해 하더라도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내가 금방 갔다 올게. 두탕 뛸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질문하는데 딱 한 번만 갔다 올 수 있어. 누구를 구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 여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 너한테 나의 우선순위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답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너를 구해줄게. 예. 할렐루야. 너무 힘들죠 남자분들. 지금 감히 뭐 여자친구도 없는데 그런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거지 지금. 그런 사람도 못 만났는데. 그런데 그 정답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를 물어보느냐,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리빙이 진정 올바른 리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리빙이에요. 아마 남성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또 여성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남성들이 사실은 이렇게 하기까지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엔 안 된다는 것도 아내들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웠어요? 엄마가 키울 때 어떻게 키웠어요? 내가 너무 피곤하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때에 밥도 차려 먹기 힘들 때 아들이 들어와서 엄마 배고파 그러면은요, 그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는 밥도 안 하고 포기하고 있다가 그 아들이 밥 달라고 하면 일어나서 밥을 한 엄마예요. 그죠? 그렇게 드셨나 봐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그 아들 집에 한번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육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며느리는 앉아서 소파에서 텔레비 보면 깔깔거리고 웃고 있고, 그렇게 키운 아들은 부엌에 가서 설거지하고 있으면
그 엄마가 뚜껑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 오면 좀 설사 여러분들이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날만큼은 내려오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들한테 굉장히 힘들지만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그날로 다시 돌아가서 저희 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그랬을 때 제가 전화를 받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100점짜리 답은 뭘까요? 이거 패스해야 오늘 끝나요. 패스 안 하면 1시간 더 합니다. 예? 내일 가겠습니다.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내랑 또 한바탕 하고 나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정답은 이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제가 홀몸이 아니에요. 제 아내와 상의한 후에 곧 전화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끊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대꾸할지를 알아요. 야, 너 많이 컸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1절부터 10절짜리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사실은 남자들이 늘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도 상처 주고 아내도 상처 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그 얘기를 하는 것은요, 사실은 어머니한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어머니한테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독립했습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독립운동을 보세요. 피 흘림이 없이는 독립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어머니가 꼭 마음을 상하게 돼 있어요. 결혼을 생각할 때 이미 어머니도 떠나보낼 준비를 하신 현명한 어머니라면요, 그거를 예상을 하고 마음가짐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신 어머니들은 반드시 한 번쯤은 가슴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리빙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내 가정을 먼저 케어하기 시작하는 그런 남편이 된다면 머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프로텍트 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가정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아내가 또 어머니한테 잘 효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힘들지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클리빙은 마찬가지예요. 클리빙도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건 짧게 설명하겠어요. 육체적으로 반드시 두 사람 사이에 누가 끼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셔야 돼요. 옛날 만났던 사람들한테 받았던 비싼 선물들 일지라도 다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람만이 정말 육체적으로 하나 돼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자금 문제, 여러분들 이걸로 많은 부부들이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자금 문제도 여러분들이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부가 같은 어카운트를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서적으로 하나 돼야 돼요. 정서적으로 하나 돼야 돼요. 정서적으로 하나 돼야 되는 건 뭐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전혀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은밀하게 짓는 죄들 많이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다 없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의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를 해칠 수 있는 과도한 취미생활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뭐예요? 여러분의 연합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제거할 때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요. 이 리빙에 대해서 아니면 질문 없으신가요? 그래요.
그러면 아주 유익한 퀴즈 하나 드리고 시험을 마칠까 합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남자는 방안 온도를 20도에다가 해놓는 것이 편안합니다. 아내는 25도를 해놓고 있어야 편안해요. 이런 부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온도를 어디다 놓고 살아야 될까요? 어디다 놔요?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요? 자, 20도에다 놔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저 여자분, 저분 빨리 사귀셔야 돼요. 저런 분은 없어요. 예.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아니면은 지금 20도를 좋아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네. 25도에다 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 봐요. 저기 남성분이 저렇게 손을 들었어요. 아내가 그렇게 맞추겠다는데 두 분 어떻게 좀 대부분 사람들은 22.5도라고 놓는 거를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합리적이니까. 근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좀 복잡해요. 22.5도가 굉장히 리즈너블해 보이지만 22.5도는 사실 두 사람이 다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아울리치 가는 게 아니에요. 아울리치 가면 에어컨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이 3일 정도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평생을 자기가 컴포터블 하지 못한 온도에서 노출된다는 건요, 굉장히 피로도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정답은 뭐냐? 집을 분할을 하는 거예요. 20도 존과 25도 존과 22.5도 존.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이거는 사실은 유비예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갈등의 모든 것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사실은 남성은 20도 존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 미국 같은 그라지 같은 데서는 선선하자. 그 다음에 안방은 여성들이 편안한 25도 존을 만들어 놓고 유지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거실이나 식당 같이 남성과 여성이 같이 공유하는 공간은 22.5도. 그러면 아주 컴포터블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결국 결혼 생활은요, 사실은 잘 맞지 않는 어떤 커플들이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그죠? 완벽하게 다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컴포트 존이 있으면 그 아무리 어려운 갈등이라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식만 좋아하는 아내와 중국식만 좋아하는 남편이 산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식도 먹고 중식도 먹고 또 그 가운데 한식도 먹어주는 이런 절충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자기의 컴포트 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갈등이 있다면 그렇게 원만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션 뭐예요?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재생산함으로써 좋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아니하고 좋은 환경에서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재생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